3,200조 원. 인구 80만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가 내민세기의 잭팟 앞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이 달려들었습니다. 영국이 달려들었습니다. 150년 자원 외교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수십 년을 준비한 그 자리에 단 한 나라가 조용히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47개국 2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게 만든 대한민국의 결정적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스콧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들랜드는 텍사스 퍼미안 분지 한가운데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땅 밑에 검은 금이 흐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유전 시추 장비 소리가 들려오고 석유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란 아이가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퍼미안 분지의 유전에서 평생을 보낸 석유 엔지니어였습니다. 키가 크고 손이 거칠었으며 말보다 행동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아직 별이 떠있는 어두운 거리를 가로질러 유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등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땅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저를 무릎에 앉히고 에너지 지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빨간 점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고 이쪽이 이란이고 여기가 텍사스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에너지라는 것을 저는 교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배웠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야구선수나 우주비행사를 꿈꿀 때 저는 이미 에너지 지도를 들여다보며 세계 자원의 흐름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저를 하버드 대학교 에너지 경제학 박사 과정으로 그리고 세계 자원 시장의 한복판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의 유전이었습니다.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는 사막의 더위가 저를 살만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한기가 몸을 얼렸습니다. 그 극단의 환경 속에서 저는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추 계획을 검토하고 자원 매장량을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나이지리아 나이저 델타 정글이었습니다. 모기떼와 싸우면서도 노트북을 펼쳤고 열대 스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현장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의 영하 40도 혹한 속에서는 손가락이 얼어붙어가며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자원개발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중동, 서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를 넘나들며 300건이 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의 비공식 자문 역할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업계에서 제 이름은 꽤 무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 사무실을 두고 창밖으로 백악관, 첨탑이 내다보이는 그 자리에서 블룸버그 단말기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삶. 그것이 27년간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꽤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데이터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경험 없는 나라, 역사 없는 기업은 세계 자원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자원 외교는 결국 150년의 신뢰가 지배한다. 저는 그 문장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영국은 19세기부터 중동의 석유 지도를 그려왔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자원시장을 150년간 지배해왔으며 미국은 세계 에너지 질서의 경찰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그것이 세계 자원시장의 질서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변방이었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있지만 국제 자원 외교 경험이 부족한 나라. 큰 판에서는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나라. 저는 한국을 그렇게 분류해두고 단 한 번도 다시 꺼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9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 창밖으로 이른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블룸버그 단말기를 열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훑고 에너지 관련 최신 보고서들을 정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이아나 에너지부로부터 공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자원개발 프로젝트 관련 국제 전문가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이아나라는 나라 이름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도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남미 북동쪽 끝자락, 베네수엘라 옆에 바짝 붙어있는 인구 80만의 작은 나라. 국내 총생산이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 영국 식민지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는 나라. 별 기대 없이 첨부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추정 매장량 110억 배럴.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110억 배럴.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21세기 들어 확인된 최대급 에너지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가이아나 국내 총생산의 수백 배에 달하는 규모였고 하나로 환산하면 3,2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원 가치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땅 밑에, 정확히는 바다 밑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료 애널리스트 마이클 던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은 저보다 6살 어렸고 이 업계에서 15년을 일한 실력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두뇌와 친화력 좋은 성격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이클이 얼굴이 빨개져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브래드, 이거 봤어? 이건 진짜야. 21세기 최대 규모 에너지 발견이라고. 스타브룩 해상 유전 말하는 거야. 마이클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 뒷장을 펼쳤습니다. 입찰 참여 예정 기업 목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엑손모빌, 영국 BP, 프랑스 토탈에너지, 그리고 맨 아래 한국 기업 컨소시엄. 저는 그 줄에서 눈이 한 번 더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이 판에서요? 어차피 미국이나 영국이 가져갈 텐데.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래드, 한국 기업 보고서 읽어봤어?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던데. 준비가 장난이 아니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자원시장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관계가 전부야. 신뢰가 전부야. 그 신뢰를 한국이 150년 만에 따라잡겠어? 불가능해. 마이클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마이클의 표정이 이미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제가 27년간 발 디딘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동 유전의 주황빛 일몰, 아프리카 정글 속 시추 현장, 알래스카의 새하얀 설원.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원 외교는 결국 150년의 신뢰가 지배한다고. 그 신뢰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었고 영국이었고 프랑스였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이아나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출장이에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27년간 반복된 이별에 익숙해진 체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남미야. 가이아나. 길어야 2주면 돼. 가이아나가 어디예요? 나도 지도 찾아봤어. 사라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캐리어를 쌌습니다. 어차피 이번 출장도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단단한 확신과 함께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남미의 열대 공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텍사스도 더운 곳이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습하고 끈적하며 달콤한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젖는 것 같았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낯선 거리, 영국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목조 건물들, 그 사이를 바삐 오가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조지타운은 어딘가 시간이 여러 겹으로 겹쳐진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가난과 새로운 기회의 냄새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영국 BP 대표단, 프랑스 토탈에너지팀, 미국 엑손모빌 관계자들이 각자 무리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업계의 네로라 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몇몇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마주쳐온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적으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차지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관계, 수백억 달러의 투자 이력, 가이아나 정부와 쌓아온 신뢰의 역사. 그런데 그 한편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동양인 그룹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젊었습니다. 표정은 단정했고 아무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정면을 바라보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에서 이상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곁을 지나치면서 무심코 시선이 한 번 향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사람이 박준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의 부단장이자 해양에너지 개발 전문가로 18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얼굴은 단단하게 각이 져 있었고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긴장도 없고 들뜸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이미 결과를 보고 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왠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제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생각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현지 가이드 레이먼드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레이먼드는 50대 초반의 가이아나 토바기로 가이아나 에너지부와 10년째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이 나라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콧이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레이먼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면 호텔에 먼저 체크인하고 쉬어요. 짐 풀고 밥 먹고 저녁에 모여서 전략 회의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짐도 안 풀고 바로 현장부터 가자고 했어요. 스타브룩 해상 현장이요. 새벽 3시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새벽 3시에? 레이먼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 현장 도착했대요. 직원들이 아직도 거기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열성적인 팀이겠거니.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딘가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짐도 안 풀고.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가이아나 관련 최신 보도들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가이아나 에너지부 장관 모하메드 아리프가 지난 6개월간 한국 대사관과 유독 잦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는 외신의 짧은 언급이었습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6개월. 비공식 접촉. 그것은 외교 관례상 단순한 인사 교류의 수준을 넘는 빈도였습니다. 무언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등줄기에 아주 희미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27년 경력 내내 갈고 닦은 직감이 처음으로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박준혁의 그 고요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이아나 에너지부 총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조지타운의 거리가 지나쳤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목조 건물들과 새로 들어선 현대식 빌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가난의 흔적과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거리였습니다. 가이아나가 발견한 3,200조 원의 자원이 이 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누가 이끌어가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서방이겠지 라고 아직도 확신하면서 에너지부 총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총사 앞 주차장에 이미 한국 대표단의 차량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판은 이미 정해진 거야. 정치와 외교가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곳에서 부지런함은 그냥 부지런함일 뿐이야. 장관 아리프와의 첫 공식 면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낡은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짙은 가이아나 커피가 담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5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앉아있는 자세에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봤습니다. 27년간 수천 명의 눈을 봐온 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린 사람의
그 결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가이아나의 에너지 개발 비전을 설명했고, 저는 국제자원시장의 동향과 투자 환경을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커피가 2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전문적이었고 분위기는 협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면담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30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리프 장관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콧씨, 우리는 이미 한국 측과 예비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예비 협력 의향서. 한국과 벌써. 저는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제 반응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결정된 일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그냥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단한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유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리프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폭도로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살짝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빠르게 폭도 끝으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워싱턴 DC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사 리처드 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는 저보다 15년 선배로 세계 자원시장에서 4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리처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브래드, 그게 사실이야? 한국이 벌써 의향서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리처드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온도는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온도였습니다. 청사 복도에서 나오며 저는 영국 BP 대표단장 알렉스 챔버스와 마주쳤습니다. 챔버스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것을 방금 들었고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챔버스가 전화기를 내리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놓친 것인지.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제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해양 플랜트 수주 세계 최상위권. 저는 이 나라를 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감각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전문가에게는 특히나 자신이 얼마나 얕게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워싱턴 DC 상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영국 BP, 프랑스 토탈에너지, 미국 엑손모빌 측이 그날 밤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방 에너지 3대 강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이 판에서 밀어내는 것,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리처드 홀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가이아나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해줘야 해. 한국 기업의 경험 부족과 리스크를 공식 석상에서 지적해줘야 한다고. 자네만큼 권위 있는 목소리가 없어. 자네 이름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밤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이아나 현지 언론에는 서방 컨소시엄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기사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업, 대형 심해 해상 유전 개발 경험, 태부족, 국제 전문가들, 한국 컨소시엄 선정 시 막대한 기술적 위험 경고, 가이아나의 미래를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맡겨도 되는가. 기사마다 익명의 국제 전문가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코멘트들 속의 논리는 한 달 전이라면 제가 거리낌 없이 했을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자로 보니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말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경쟁자를 쓰러뜨리려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처럼 피에르 디부아가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 부사장인 피에르는 제 20년 지기 업계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카타르, 앙골라, 카자흐스탄에서도 같은 현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름을 알 만큼 친분이 쌓인 사이였습니다. 피에르는 조지타운의 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와인잔을 들며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한국은 들러리야. 이미 정리되고 있어.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20년을 알아온 피에르의 눈에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여유로울 때의 피에르가 어떤 표정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피에르 디부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피에르가 자리를 뜬 뒤 저는 혼자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나 에너지부 실무자 다비드 싱이 보내온 메시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스콧이, 내일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 문의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이아나 의회에서 반한국 세력이 공식 표결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방의 로비가 이미 의회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피에르 디부아가 가이아나 의원들에게 유럽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는 소문도 그날 밤 돌았습니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열대의 밤하늘은 서울이나 워싱턴 DC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빽빽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150년의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저는 지금 어느 편인가?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다 마시지 못하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 홀로부터 청문회 증언 요청 공문이 공식적으로 날아든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회사 레터헤드가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의 기술적 역량과 심해 해양 프로젝트, 국제 경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가이아나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자문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저는 그 공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의 권위를 빌어 공식 석상에서 한국 기업을 무너뜨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프린트해서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의 오전 햇살이 창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이아나의 아이들이 저 3,200조 원의 자원으로 어떤 미래를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최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150년 강대국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인가. 저는 일단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약점을 찾아내서 청문회 증언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저는 박준혁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한국 기업 관련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흠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흠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제 편견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20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당시 나이지리아 대형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서방 컨소시엄의 자문을 맡고 있었는데 최종 입찰에서 우리를 제치고 수주를 따낸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운이 좋았겠지라고 넘겼습니다. 이번 한 번이겠지라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밀려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카타르, 말레이시아.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매번 운이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텍사스 유전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들렸습니다. 브래드,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봐라. 저는 그 말을 평생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한국 대표단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안을 들여다보며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가져왔는지
책상마다 작은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현장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현장 사진들이 시기별로 정렬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3개 국어로 병기된 안전수칙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현판이 있었습니다. 안전무제의 2700일.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700일. 약 7년 반. 7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작은 현판 하나가 무언가를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보다 10살쯤 어린 사람이었지만 악수하는 손의 힘이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눈빛은 공항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콧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7년 경력의 에너지 전문가로서 이 사람의 논리를 무너뜨리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약점을 드러내면 된다고.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박 씨, 한국 기업들이 가이아나 스타브룩처럼 수심 1500m가 넘는 심해 해상 유전 개발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참여한 극한 해양 프로젝트 목록이었습니다. 수심 2000m 이상의 초심해 프로젝트, 북해의 극한 기상, 환경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해상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카타르 에콰천 연가스 확장 프로젝트, 모잠비크 심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 150건이 넘는 실적이 날짜, 수심, 생산량, 안전기록, 완공기간 준수 여부까지 빠짐없이 정밀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20년간 보아온 어떤 실적 자료보다 정밀하고 촘촘했습니다. 흠을 찾으려고 들여다보는데 흠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가이아나 특유의 복잡한 지질 구조, 특히 이 지역 특유의 단층 구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업계에서도 까다로운 문제로 알려진 부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파일을 꺼내 가이아나 지질 구조를 자체 분석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2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눈으로 후었습니다. 분석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현지 인력 운영 방식과 가이아나 정부의 장기적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직접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현지 고용 500명 계획, 단계별 기술 이전 로드맵, 가이아나 청년 엔지니어 100명, 장학 프로그램, 항구와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공동 개발 방안. 2시간 동안 저는 27년 경력을 총동원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가격 조건, 환경 기준, 리스크 관리, 분쟁 해결 절차, 기술 이전 시기. 어떤 질문에도 박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완벽하게 데이터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났을 때 저는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리로도 데이터로도 경험으로도. 27년 경력의 전문가가 2시간 만에 완패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박준혁이 한국 직원들에게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어조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어조였습니다. 박준혁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들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찡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주를 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실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해.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이클 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이클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오랫동안. 전화기 너머 마이클이 조용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그 말 듣고 싶었어. 진짜로. 오래 기다렸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27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중동에서 자신만만하게 내렸던 판단들,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을 무시했던 순간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를 따냈을 때 운이 좋았겠지라고 코웃음 쳤던 기억. 그리고 오늘 박준혁의 파일 앞에서 굳어버린 내 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이 처음으로 무거웠습니다. 자랑스러운 무게가 아니라 부끄러운 무게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아 신발을 신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조지타운 외곽의 해변은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열대의 밤바다는 이상하게 깊고 진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해변 끝 작은 파라솔 아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한국 직원 2명이 랩톱을 펼치고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한 명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가며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곁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수평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처음으로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고. 단 한 번도. 숙소로 돌아와 마이클이 전날 보내온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 수출 순위,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해양 플랜트 수주 실적,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 요약.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 67달러에서 2023년 33,000달러로 뛰어오른 나라. 그 숫자들이 이번엔 데이터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새벽 4시에 유전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등 같은 새벽 2시에 파라솔 아래서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그 2명의 등 같은 그런 이야기로. 바로 그 오전 다비드 싱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다비드는 40대 초반의 조용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파일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스콧이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공개 자료였습니다. 저는 다비드가 이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자신에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비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콧이, 저는 20년 전에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서방이 우리에게 지난 15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콩고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앙골라에서, 그리고 우리 가이아나에서. 자원은 가져가고 가난만 남겨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다비드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아래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결심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의 제안서 원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정독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 가이아나 현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현지 고용 500명. 계획, 항구와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공동 개발 방안, 가이아나 청년들을 위한 100명 규모 장학 프로그램, 환경 보전 기금 조성 계획. 페이지 하나하나에 가이아나를 향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이아나인이 함께 성장하는 100년 파트너십.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0년 파트너십.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철학이었습니다. 서방의 150년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제 27년의 편견을 정면으로 완전히 꿰뚫어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말했습니다. 리처드, 청문회 증언은 못하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처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브래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자네 경력 얘기야. 27년 경력. 서방 컨소시엄 부사장 자리도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는 말이야. 진짜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27년 동안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처음으로 제 양심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감각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유로운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장 실사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의 답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딱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마디가 왜 그리 울림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아무 조건도 아무 의심도 없는 그 2마디가 현장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면서 저는 아내 사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좀 달라질 것 같아. 사라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실없이 웃었습니다. 배가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배 옆으로 하얗게 갈라졌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은 것도 그 배 위에서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맛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래 끓인 무언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면담 내내도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저는 박준혁에게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새벽 2시에도 배 위에서도. 박준혁은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콧이,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라는 단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텍사스 유전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저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들이면서 왜 그것을 이제서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스타브룩 해상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심 1500m가 넘는 심해 위에 세워진 구조물의 규모가 먼저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정확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이아나 현지 기술자들에게 장비 작동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언어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이아나 청년 기술자 로버트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30도 안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인사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렇게 인사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기술인가? 아니면 그것을 전해준 방식이었을까? 박준혁이 기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서방 기업들이 가이아나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 특히 이 지역의 특이한 단층 구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기술적 난제를 한국 팀이 독자 개발 기술로 돌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서방 기술보다 정밀도가 23% 높은 심해 지질 탐사 장비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기술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27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7년 걸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7년. 저는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을 기술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부터 7년 동안 묵묵히 갈고 닦은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최고를 향한 불타는 집착이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제 눈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세계 국어로 병기된 안전수칙 현판. 한국 직원들이 가이아나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는 장면. 자정이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공간. 현장 곳곳에 가이아나어로 쓰인 안내문들.
가이아나 직원들이 한국 엔지니어 옆에 앉아 노트에 받아 적는 장면들. 이 모든 것이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반 성장이었습니다. 100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마이클에게 보고서 초안을 전송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긍정적으로, 아니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 문서였습니다. 마이클의 답장이 왔습니다. 브래드, 내가 쓴 거 맞아?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달라졌어. 늦었지만 달라졌어. 그런데 바로 그 저녁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열대의 스콜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전화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브래드, 방금 소식 들었어. 서방 컨소시엄이 가이아나 정부에 공식 최후 통첩을 보냈대. 한국과 손잡으면 미국과 유럽의 모든 경제 협력 관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무역, 금융 지원, 외교 지원 다 포함해서. 저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가이아나 현지 소식통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반한국 표결 요구가 공식 제기됐습니다. 찬반이 극도로 팽팽합니다. 표결까지 36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화. 리처드 홀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고 위험했습니다. 브래드, 마지막 기회야.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면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서방 컨소시엄 부사장 자리도 있어. 하지만 거절하면 자네 경력은 내가 직접 끝내겠어.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저는 세 통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창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표결까지 36시간이었습니다. 36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가이아나의 미래가, 한국의 승패가, 그리고 저 브래드 스콧의 선택이. 가이아나 현지 미디어에는 그 밤부터 한국 기업의 가짜 비리 의혹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조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화면에서 읽으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식으면서 차갑고 명확한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불타오르던 분노가 명확한 결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비드 싱이 의회 내부에서 진실을 알리려다 직위 해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방 측 로비스트들이 다비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은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스콧씨,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오랫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리프 장관은 극도의 압박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보복 위협, 의회 내 반대 세력의 압박, 가짜 기사들의 미디어 공세. 사방에서 날아드는 것들이 그를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이 판은 두려움 앞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힘 앞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나의 아이들은 다시 한번 자원을 빼앗기고 가난만 남는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가득 찼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표결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이 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가.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가이아나 의회 총무회장 앞에 섰습니다. 서방 측의 요청으로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실의 증인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챔버스와 마주쳤습니다. 영국 PP 대표단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브래드, 어느 편이야? 저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실 편입니다. 챔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옆으로 비켰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들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47개국의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2억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시선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년 전 텍사스의 어느 여름 저녁 제 무릎 위에 에너지 지도를 펼쳐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브래드,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봐라. 27년간 무시해온 그 말이 바로 그 순간 제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래드 스콧입니다. 27년간 국제 에너지 자원시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알래스카의 혹한 속에서 30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자문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했고 미 국무부 자문역도 맡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27년의 경력을 전부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은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이아나를 파트너로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얼마나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진심을 다해 인정합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3초, 5초, 10초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리프 장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자 두 사람이, 10사람이, 30사람이, 청문회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47개국으로 2억 명에게 그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생중계 화면 자막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같은 질문이 떴습니다. 왜 한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찬성 43표, 반대 12표. 한국과의 최종 협력이 공식 의결됐습니다. 의회 밖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가이아나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 소리가 청문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의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저는 청문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에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청문회 내내 제일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박준혁이 제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7년을 기술에 바친 엔지니어들의 무게, 새벽 2시에 파라솔 아래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직원들의 무게, 100년 파트너십을 약속한 사람들의 무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무게. 그 모든 것의 무게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의 손인지 박준혁의 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가이아나의 최종 협약서 서명식은 이틀 뒤 조지타운 청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3,2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파트너십이 공식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가이아나 시민들, 외교관들, 언론인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가득했습니다. 양측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서명이 끝난 직후 아리프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전 세계를 향해 우릴 도와준 한국,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47개국으로 2억 명의 귀로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그 나라가 150년의 역사를 등에 업은 유럽 강대국들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은 오직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 아닌 역사였습니다. 박준혁이 서명을 마치고 대강당 구석으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다는 것은 언어를 몰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전화는 어머니께 드린 전화였고 박준혁이 한 말은 단 3마디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협약 소식은 다음 날 전 세계 주요 언론 일면을 동시에 장식했습니다. BBC가 특집을 편성했고 CNN이 시간대별로 분석 보도를 이어갔으며 알자지라,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니케이, 슈피겔 모두가 일면에 이 소식을 올렸습니다. 헤드라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어떻게 한국인가? 무엇이 한국을 150년 강대국들보다 강하게 만들었는가? 저의 청문회 증언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불과 48시간 만에 수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수십 개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그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번역기를 돌려 그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클 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래드, 넌 역사를 만들었어. 저는 조용히 정정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역사를 만들었어. 나는 그냥 뒤늦게 눈을 뜬 거야. 눈을 떴어야 할 시간보다 훨씬 늦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됐어. 결국 눈을 뜬 거잖아.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이아나 전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400%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청년들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타운 광장에서는 태극기와 가이아나 국기가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냄새구나 라고. 다비드 싱은 직위 해제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가이아나 에너지부 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리처드 홀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디부아에게서는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워싱턴 DC에서 뉴스를 보다가 제 증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오래 기다렸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라는 27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날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과 가이아나의 협력 모델은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잠비크가 뒤따랐습니다. 세네갈, 탄자니아도 문의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자원 보유국들도 줄을 섰습니다. UN 개발계획에서 한국과 가이아나의 협력 사례를 21세기 자원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수주가 아닌 동반 성장 모델로서의 자원 외교. 그것이 세계 표준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의 전략을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엑손모빌이 연구팀을 꾸려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을 분석했고, 영국 BP가 기업 철학 재정립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한국에게 배우러 온다는 이 현실을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로부터 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자원 외교 전략이 바꾼 세계 에너지 판도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던 날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세 글자를 썼습니다.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감사함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강의실 앞자리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것이 지금 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전 세계 학생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고. 피에르 디부아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협약 체결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옳았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피에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박준혁은 협약 이후 가장 먼저 가이아나 현지 기술자 다비드 싱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6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100년 파트너십의 첫 번째 실행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박준혁이 청문회장 폭도에서 흘렸던 눈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돌아온 지 6달 후 저는 아내 사라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이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방향 안내가 완벽했고 이동 동선이 효율적이었으며 어디에도 낭비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공항이 이래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입니다. 서울에 도착해 차창 밖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던 도시가 이렇게 높고 밝고 빠른 곳이 돼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위에 수십 개의 다리들이 놓여 있었고 다리 양쪽으로 빛나는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한국전쟁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들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세대가 피로 지킨 땅 위에 그 자녀들이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가이아나의 바다 위에서 남미의 작은 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혁의 고향인 경상도의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고 처마 아래 고추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아버지는 평생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텍사스 유전의 석유 엔지니어와 경상도 공장 노동자.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그 등이 말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으로 가득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브레드, 이게 다 우리 먹으라고 차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의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가, 모든 고통이, 모든 승리가. 아내 사라는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 마당을 걷는 사라를 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사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정말 아름다워요. 강하고 아름다워요. 왜 이제야 왔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을 뜨는데 오래 걸렸어.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눈을 떴잖아요. 맞았습니다. 결국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분석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데이터를 읽기 전에 역사를 먼저 읽는 사람. 경쟁자를 보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보는 사람. 27년 만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아들. 저는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틀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7년을 기술에 바치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가 온몸으로 버텨온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 바퀴 떨어진 가이아나의 바다 위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3,200조 원의 잭팟은 숫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대를 넘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광화문 기념비의 이름들이 텍사스 유전의 새벽 4시가 경상도 공장의 거친 손이 가이아나 새벽 2시의 파라솔 불빛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이음이 그 연결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배 위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나라. 강대국이 비웃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나라.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함께 성장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 브래드 스콧은 그 위대한 이야기의 증인이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그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길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